일하다가 가족을 잃는다는 건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비극이죠. 그런데 그 깊은 슬픔 속에서도 남은 가족들은 당장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가족의 생계를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금융적 생명선, 바로 유족급여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절박한 질문, 이 질문 때문에 우리가 좀 복잡해 보여도 이 법 규정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알아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답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유족급여가 대체 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보통 우리가 산재보험법이라고 부르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 있잖아요. 바로 이 법이 업무상 재해로 돌아가신 근로자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는 제도입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걸 막기 위한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망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중요한 돈은 과연 누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법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우선순위를 정해놓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돌아가신 분과 생계를 같이 하던 가족에게 지급이 됩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우자가 1순위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배우자라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단어에서부터 아주 중요하고 또 복잡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문제가요, 정말 자주 발생하는 일인 동시에 어쩌면 가장 복잡한 문제입니다. 과연 법이 인정하는 배우자는 어디까지일까요? 여기서 법이 가진 따뜻한 취지가 서류라는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순간을 보게 되실 겁니다. 이 슬라이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산재보험법은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서류는 없어도 사실상 부부처럼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도 똑같은 배우자로 인정해줍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법은 그냥 서류 한 장보다 두 사람이 어떤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실제 사례를 보면 이게 더 와닿으실 거예요. 한 근로자가 돌아가셨는데 서류상으로는 아주 오래전에 관계가 끝난 법률혼 배우자가 있었고요. 실제로는 25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한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던 거죠. 자,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당연히 실질적으로 함께 살며 서로를 부양했던 사실혼 배우자였습니다. 여기까진 들으시면 다행이다. 사실혼 배우자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구나 하고 안심이 되시죠? 근데요,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법이 권리를 인정해줘도 현실의 문턱이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역설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유족급여를 신청하려면 사망진단서가 꼭 필요한데 병원에서는 의료법상 법률혼 관계의 가족에게만 발급해주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재보험법은 당신은 가족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데 의료법은 아니요, 당신은 법적 가족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셈이죠. 서로 다른 두 법이 충돌하면서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첫걸음부터 꽉 막혀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실혼 문제처럼 가족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우리 법이 계속해서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국경 밖을 한번 볼까요? 유족의 범위가 사회 변화에 따라 어떻게 더 넓게 인정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베트남 근로자의 유족이 단지 베트남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거부당했던 사건이었거든요. 이때 헌법재판소가 국적이나 거주지를 이유로 차별하는 건 명백한 평등 원칙 위반이다 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다시 말해 노동의 대가로 얻은 권리는 국경을 넘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법과 제도가 느리긴 하지만 분명히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해외 거주 유족 차별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고요. 2023년에는 요즘 대학 졸업도 늦어지고 경제적 자립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을 반영해서 자녀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를 24세까지로 올렸습니다. 사회가 변하는 모습에 맞춰서 보호의 범위도 계속 넓혀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산재 유족급여와는 별개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가족이 최종적으로 받는 돈이 수천만 원이나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계산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익상계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사실 별거 아닙니다. 같은 사고로 다쳤는데 산재보험으로도 보상받고 또 소송으로 회사한테 또 받고 이렇게 이중으로 보상받는 걸 막기 위한 원칙이에요. 그런데요, 이 빼기를 언제 하느냐, 그 순서 하나 때문에 결과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2009년 전까지는요, 대법원이 바로 이 방식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손해배상액이 3억 원이면 여기서 배우자가 받은 유족급여 2억 원을 먼저 그냥 통째로 빼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1억 원을 가지고 가족들이 나눠 갖는 구조였죠. 자, 기억해두세요. 이 방식으로는 가족이 받는 돈이 총 1억 원입니다. 그런데 200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지급의 방식, 상속 후 공제입니다. 이름 그대로 계산 순서가 완전히 반대예요. 먼저 전체 손해배상액 3억 원을 법정 상속 지분대로 나눈 다음에 유족급여 2억 원을 뺍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빼기를 오직 유족급여를 직접 받은 배우자의 몫에서만 한다는 겁니다. 다른 자녀들의 몫은 아예 건드리질 않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계산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가족들이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돈이 무려 7,140만 원이나 늘어났어요. 과거 방식으로는 1억 원이었던 돈이 이제는 약 1억 7천만 원 이상이 된 겁니다. 와, 정말 엄청난 차이죠.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대법원의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또 강력합니다. 산재 유족급여는 법이 정해준 수급권자 개인의 권리고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은 모든 상속인 각자의 권리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별개의 권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자기 권리로 돈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인 자녀들의 권리, 즉 자녀들의 몫까지 깎는 건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시라고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엄연한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권리는 국경을 넘어서도 보장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산법, 상속 후 공제 원칙까지.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결국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적용되는 법 규정과 판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때 비로소 나의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재문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실혼, 비혼 동거, 1인 가구, 가족의 모습은 정말 계속해서 다양해지고 있죠. 과연 우리의 법과 제도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제대로 끌어안고 있을까요? 모든 형태의 가족 구성원들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보호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모두가 무엇을 더 고민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